파병된 북한군 중에서도 18명이 탈영 시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북한 주민들 그리고 군인들 사이에선 왜 남의 나라를 위해 희생을 하느냐. 정주영이라는 사람이 소를 한 마리 훔쳐가지고 저기 남조선으로 도망쳤는데 북한 주민들도 은근히 이런 식으로 체제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고 새로운 어떤 대안 체제를 모색을 해야 된다는 이런 깨어있는 생각들을 비교적 했던 것입니다. 북한의 실상을 제대로 마주봅니다. 페이스북.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사실로 확인된 지 거의 2달쯤 됐습니다. 전장에 나간 북한군의 소식은 국내외 뉴스 그리고 SNS에서 탑 이슈로 노출되고 있죠. 최근에 치러진 미국 대선 결과 또한 북한군 파병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섣불리 판단할 수는 없는 조심스러운 상황인데요. 그래서 오늘 전문가를 모시고 북한의 내부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국방연구원 국제전략연구실장인 두진호 박사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북한 이탈 주민 남인희 씨, 류성현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북한군이 러시아로 파병된 지 이제 거의 2달쯤 됐어요. 저희가 뉴스로 접한 지는. 지금 전장 상황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계세요? 북한군 파병 병력이 1차 파병 병력이 13,000명 정도 러시아 본토로 전개했고요. 그중에 일부 병력이 이제 쿠르스크 지역에서 러시아군과 함께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좀 싸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1차 파병 규모가 13,000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 규모로는 러시아가 기대하는 것만큼 우크라이나 전쟁 전체에 대한 어떤 전선 상황을 유의미한 수준에서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기는 어렵고요. 쿠르스크라고 하는 제한된 지역, 그리고 쿠르스크로부터 러시아 우크라이나 국경 지역 대략 한 350km 이 지역에 대해서 나름대로 북한 파병 병력들이 작전적 그리고 전술적 차원에서의 기여가 예상이 됩니다. 북한군이 이번 전쟁에 파병이 됐다 안 됐다 설왕설래가 엄청 오가다가 진실 여부가 10월 중순 이후에 공개됐잖아요. 근데 일찌감치 이전부터 파병을 준비했었다 이런 증거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박사님도 좀 포착을 하셨는지요? 네, 사실 올해 6월 달 그러니까 러시아 북한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조약을 맺었을 때만 해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그리고 김정은 간의 온도차가 있었습니다. 이 조약의 해석에 대한 온도차가 있었죠. 푸틴 대통령은 동맹이라는 표현을 단 한 번도 쓰지 않았고 김정은은 최소 서너 번 정도 가장 강력한 동맹, 역사적 사변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써가면서 그냥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약에 의해서 극단적으로 파병을 하겠느냐, 그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이런 예측들이 좀 우세했었는데 그 모든 예상을 다 깨고 북한군이 러시아의 특별 군사작전에 전투 병력을 파병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협정 내용만 봐도 어떻게 보면 북한군 파병은 충분히 가능한 법률적 기초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조약의 제4조를 보게 되면 러시아, 북한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서 어느 한쪽이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면 지체 없이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당시 푸틴 대통령이 유사시 상호직원도 언급했었는데요. 이거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이잖아요. 군사 개입 또 하면 필요하면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이제 얼마 전에 들은 이야기이긴 한데 한국에서는 파병이 이제 좀 확실시 됐을 때 이제 들은 이야기이긴 한데 북한 내부에서는 5월 달에 이미 소문이 돌았다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파병, 네. 이번 전쟁에 이런, 북한군이 파병이 될 것이다? 네, 내부 쪽에서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파병될 것 같다라는 소문이 먼저 돌고 그리고 이미 북한에서는 이 러우 전쟁에 대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되게 러시아에 좀 긍정적으로 러시아가 이제 제국주의 열강들에게 맞서서
싸우는 어떤 정의로운 전쟁이다라는 식으로 포장을 하고 주민들을 그렇게 교육을 시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나름 되게 내심 엄청 걱정을 했었던 게 김정은은 정말 북한 주민 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무슨 일이면 가장 쉽게 선택을 하는 그런 편이잖아요. 굉장히 그래서 여기에 또 북한 주민들이 북한 병사들이 희생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아니나 다를까 그런 일이 벌어진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면 파병 준비를 일찌감치 시작을 했었다고 예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올해 김정은이 군부대 시찰한 내용들을 저희도 여러 차례 다뤘었잖아요. 네. 이걸 보면 파병 준비가 의심되는 정황이 드러났다고 하는데 뭘 통해서 알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3월에 서부지구 중요 작전 훈련 기지를 현지 지도한 그런 영상 사진들을 살펴보게 되면 특수작전 부대의 훈련 기지일 가능성이 매우 큰 여러 단서들이 식별이 되는 것이죠. 물론 구체적으로 어떤 부대인지 밝히지는 않았습니다만 지상군 부대이고요. 또 중요 작전 기지라고 이렇게 표현한 점, 미 8 계열의 헬기, 그러니까 러시아산 헬기가 되겠죠. 그리고 RPG-7 계열 휴대용 미사일, 대전차탄 이런 발사훈련단들을 보인 점, 그리고 북한 측 그러니까 파병사령관을 맡고 있는 김용복 상장이 현지에서 김정은을 영접하고 일행 중에 가장 김정은 측근에서 밀착 수행하면서 설명한 점들을 고려할 때 특수작전 훈련 기지일 가능성이 크고요. 바로 그곳에서 북한군은 아주 적지 않은 시간 이전부터 러시아 파병을 위한 빌드업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달에 항공육정병 부대 훈련, 이후에 9월 달에 특수작전 부대 훈련 기지, 그리고 10월 서부지구 특수작전 훈련 기지 방문하면서 현지 지도를 했는데 결국 10월에 김정은이 서부지구 특수작전 훈련 기지를 방문한 것은 이제 먼 땅으로 러시아라고 하는 동토의 땅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장으로 이제 나아가는 자신들의 어떤 병력을 이렇게 좀 격려하기 위한 그런 현지 지도 목적도 있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북한에서 3명의 장성이 러시아에 파견된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네, 그중에 이제 앞서 언급했던 김영복이라는 사람은 2017년 열병식에서 특수작전군 사령관으로 처음으로 얼굴을 선보인 사람인데 이때 이후로는 딱히 공개석상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가 올해 3월부터 김정은이 군부대 시찰을 할 때 같이 동행을 하면서 여러 차례 얼굴을 보였죠. 네, 이것 자체가 뭔가 러시아로 가기 위한 여러 가지 준비 단계에서 함께 동행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준비한 거네요. 근데 사실 이제 결과를 놓고 보니까 퍼즐을 짜맞춰 보니까 네. 파병 준비였구나였던 거지 사실 저희 예상을 하지는 못했잖아요. 설마 그러기까지 하랴. 설마 그렇게까지 네. 할까. 게다가 김영복은 최소 7차례, 한 8차례 정도 더 등장을 해서 김정은 최측근이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군부의 신복으로 주목받는 사람이구나 북한에서 그런 해석이 나왔습니다. 박사님, 근데 이 시기에 북한 특수부대의 훈련 방법이 또 남달랐다면서요? 네, 사실 먼저 이번에 이제 러시아에 파병한 폭풍 군단이죠. 특수작전군의 핵심 11군단 특수작전군의 주요 임무 자체가 사실은 뭐 산악, 해상, 강한 이런 침투, 후방 침투, 그다음에 주요 시설 타격, 요인 암살 이런 임무들을 수행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북한군이 파병된 우크라이나 지역은 이런 산악지대가 아니고 평야지대입니다. 그리고 지금 쿠르스크에서 우크라이나 상대로 교전을 하고 있는데 과거의 사진들을 보게 되면 이런 북한군 특수작전 고유의 임무에 해당하는 그런 지역에서 예를 들면 침투 훈련을 한다든지 타격 훈련을 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평지 그리고 도심, 그러니까 건물이 밀집한 이런 지역을 조성해서 이에 특화된 훈련을 한 정황들도 다수 이렇게 식별이 됐던 겁니다. 또한 노트북으로 연결해서 이렇게 큰 텔레비전 속에 영상을 손출해서 특정 지역 사진을 보면서 이렇게 교육훈련 받는 모습들도 있는데 이거 모든 것들은 사실은 파병 전 교육훈련의 일환이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냥 막 보낸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준비하고 다 파병시켰네요. 그렇죠. 이 시기에 김정은이 자주 쓰는 말도 있었고요. 현대전의 양상, 그리고 현대전의 전투조, 실제, 실전, 그리고 진짜 뭐 이런 단어들을 쓰면서 전투에 참여하려는 그런 의사들을 계속 내비친 거죠. 군대 계실 때 이런 뭐 현대전 이런 단어를 많이 썼는지 아니면 많이 쓰죠. 많이 썼어요. 많이 쓰고 어떻게 현대전을 어떻게 대비할 것이냐 하는 것도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요. 공군 같은 경우는 좀 가장 최근 년간에 뭐
이슈가 되는 게 순항 미사일이라든가 여러 가지 미국이라든가 대한민국의 전략 자산을 어떻게 방어할 것이냐 이에 대한 상당한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에 대한 방어 체계에 대한 해결책은 아직도 북한이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예. 왜요? 아니 돈이 없는데 어떻게 방어 개발을 어떻게 하는? 잦으면 큰일 나요. 그래서 돈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젊은 장병들을 사지로 내몬 것입니다. 외화보를 위해서 그리고 김정은의 통치자금 확보를 위해서 제가 따져보니까 뭐 일각에서는 한 달에 한 300억 정도 벌어들인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원화로요? 네, 원화로 300억 원 정도. 한 달에. 네, 사실은 이제 추가 파병이 분명히 따를 것이고 네. 또 이런 전투병들을 지원하기 위한 또 지속 지원 부대가 또 따라갈 것이고 뭐 그런 것과 그리고 이에 대해서 러시아가 또 지원하게 될 보상으로서 이렇게 좀 해줄 그런 군사 기술까지 고려한다면 제가 판단할 때는 연간 1조 원 플러스 알파 정도의 그런 김정은이 통치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합니다. 조단으로 가는군요. 사실 전쟁터에 나가면 다치는 사람도 있고 또 사망하는 군인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당연히 북한의 관영 매체에서는 파병 사실을 알린 적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사상자 소식 전할 리가 없죠. 그렇겠죠. 네, 북한에서는 원래 군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일체 비밀에 붙이거든요. 심지어 밥 먹고 싼 그 뭔가 배설물 자체도 비밀로 하거든요. 네. 그런데 북한의 지금 군인들이 휴대폰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런데 그 휴대폰으로 통해서 그런 파병 소식이라던가 밖으로 나갈까 봐 그 뭔가 휴대폰 단속을 엄격히 예전보다 더 많이 한다는 그런 소식이 있습니다. 갖고 있어도 되는 거예요? 아니면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안 돼요? 원래 김정은 집권 이후에 휴대폰을 쓰지 말라고 2번의 그런 서약서를 받아냈어요. 군인들에게요? 네, 군인들에게. 그런데 서약서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근절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일이라던가 이 군대에서 뭐 지휘 체계라던가 이런 게 잘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눈 감고 뭐 암묵적으로 좀 봐주는 그런 분위기도 있습니다. 사실 이제 한국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북한의 파병에 대해서 굉장히 여론이 안 좋고 어떻게 김정은이 저럴 수가 있냐 막 이러는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북한에 있었다고 해도 같을 것 같아요. 워낙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 뭐 남이야 어떻든 나만 아니면 되지라는 생각이 좀 있었을 것 같고 그래서 북한 지금 내부에서는 어떤 이 러시아 전쟁에 대해서도 굉장히 러시아의 정의로운 전쟁이다라고 계속 여론을 그렇게 세뇌시키는 만큼 북한 내부 상황은 그래도 러시아가 이겨야 되지 않냐라는 식으로 돌아가고 있지만 실제로 내 자식을 거기에 보낸다라고 했을 땐 다른 문제이거든요. 네. 내 자식이 뻔히 죽으러 가는 게 뻔하잖아요, 그게.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는 이런 파병된 어떤 가족들을 집단 이주시킨다. 다 같이. 네, 이게 소문이 퍼져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내부에서는 파병에 대해서도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한 적도 없고 그런 식으로 북한 매체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가족들만 잘 관리를 하면 그런 대로 또 버텨낼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집단 이주시켜서 한 곳에 몰아넣는다고 해서 진짜 소문이 안 새어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나 봐요, 북한 당국은. 아마 정보 통제의 한계는 충분히 있을 것 같고요. 우리 국정원 발표에 따르면 북한 주민들 그리고 군인들 사이에선 왜 남의 나라를 위해 희생을 하느냐 이런 것과 또 강제 차출될까 봐 걱정된다는 내부 동요도 감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 분위기가 어수선하긴 한 것 같아요. 11월 11일 날 한국은 빼빼로데이에 열을 올리고 있는 날. 아니 근데 북한에서 갑자기 그 김정은에 관련한 충성을 강조하는 그런 논평, 논설이 올라오는 거예요. 유난히. 내용이 김정은 영도의 절대 충성, 위대한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심. 저는 신뢰라는 말은 한국에 와서 더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북한에서 신뢰에 대해서 딱 들었던 게 북한에서 이제 정주영 회장님에 대한 일대기를 들으면서 신영이 강했던 너무나도 좋았던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다. 그래서 신영 신뢰 뭐 이런 이야기를 거의 안 썼었는데 북한이 이런 얘기를 쓴다라고 하니까 뭐 위대한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심 이거는 그만큼 지금 안에서 내부 동요가 많이 일어나서 절대적으로 신뢰해라, 무조건 믿어라 이런 식으로 막 강요 아닌 반강요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맹목적인 충성을 강조하는 그렇죠. 거네요. 민심이 흔들릴까 봐 많이 불안한가 봐요. 근데
근데 민희 씨 얘기 들으니까 북한에서 정주영은 대대적으로 선전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아세요? 저는 이제 몰래 알긴 알았었는데 아, 몰래 아셨던 거구나. 정주영 회장님에 대한 어떤 드라마도 돌아다니고 있고 책도 돌아다니고 있고 전 책으로 봤었거든요. 아까 생각해보니까 소떼방복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정주영 회장에 대해서만큼은 우호적으로 뭔가 홍보나 그렇죠. 선전할 소떼 방복도 있었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평양에 류경 정주영 체육관이라는 그 정주영 회장님이 세워진 체육관이 있어요. 개인이 저렇게 돈이 많을 수가 있구나. 근데 그 사람이 북한 출신이라더라. 해서 그런 소문이 돌아다녀가지고 되게 더 많이 책도 보고 많이 그랬던 분이시죠. 저는 정주영 회장님을 알게 됐던 계기가 그 동네에 그 어떤 차가 진짜 멋진 차가 하나 온 거예요. 그래서 저건 차가 멋지냐 이렇게 어른들에게 질문을 하니까 그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정주영이라는 사람이 소를 한 마리 훔쳐가지고 저기 남조선으로 도망쳤는데 그 사람이 소를 저기 저 차에다가 잔뜩 실어가지고 몇백 배로 갚아줬다. 그래서 저 차가 있다. 아, 소떼방복이 그런 식으로 둔갑을 하나요? 네. 지금 정주영 회장이 북한에 그때 김정일 시대 때 북한 김정일 만나가지고 그래. 애국 열사령이라는 데를 갔대요. 그래서 그때 김정일한테 그런 뭐 농담 아닌 농담을 한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죽으면 혹시 나 여기 묻어줄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을 했대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온 이후에 처음 제 질문을 했던 중에 하나가 혹시 정주영 회장님 아직 살아있나요? 그래서 만약에 뭐 돌아가셨다면 혹시 어디 묻혀 있나요? 이렇게 질문을 했었어요. 저랑은 다르군요. 저는 배영준 씨 결혼했다고 그래가지고 실망했었는데. 아, 북한에서 배우는 알고. 완전 우상이.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북한 내부에서는 사실 지금 그냥 당국만 모를 뿐이지 안에서는 정주영도 알고 배영준도 알고 네. 어수선합니다. 그 북한 내부 분위기가 이런데 최근 김여정을 욕했다가 행방불명이 됐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네, 평양에 이제 무인기 사건 담화문을 보고 김여정을 비판했던 북한 주민 2명이 보위부에 잡혀가고 그 가족들은 행방불명됐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게 사실 이제 그거를 누가 듣느냐에 따라서 이제 친구들끼리 이야기할 때는 그거 듣고 친구를 고발한다는 게 사실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저희 동네에서는 김정일 정권 때였는데 술만 마시면 김정일을 욕하는 아저씨가 있었어요. 네, 제 친구 아빠였는데. 주사로 근데 이제 주사가 김정일 욕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막 그 초상화를 갖다가 삿대질하면서 막 그랬는데 이게 술 마시고 막 북한은 또 이렇게 모여 살다 보니까 옆집에 다 들리는 거예요. 가족 안에서 그러면 가족들은 그러고 그냥 이제 모른 척하고 지나갈 텐데 옆집에 들리니까 이 집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게 우리 아버지는 정신이 이상하다 해가지고 정신병원에 보내버렸어요. 어머머머머. 그러면 좀 괜찮아요. 처벌은 안 받아요. 괜찮아요. 정신병원 그러니까 가면. 정치범 수용소 가는 것보다는 정신병원이 낫다. 아니, 정치범 수용소 가면 가족들도 같이 가야 되는데 정신이 이상하면은 가족들은 괜찮잖아요. 살아남을 수 있잖아요. 저거 다도 정신이 상한 척 할 거예요. 네, 그랬었는데 이제는 이런 식으로 만약 김여정이나 김정은을 비판하면 잡아간다. 이러면 주민들이 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지 않나. 북한에서는 체제 비판하는 데 있어서 절대 추호도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 북한에서 제가 있을 때, 북에 있을 때 김일성, 김정일 그들에 대한 동상을 이렇게 좀 흠집을 내고 훼손시키려고 하던 사람들을 잡았다. 네, 이렇게 했었고 그리고 북한 김일성의 생가인 만경대라고 있는데 그 만경대 문이 있어요. 그 문을 뜯어다가 누가 훔쳐간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북한 보위부가 다 달라붙어서 이제 수사해서 잡았는데 김일성 종합대학 학생인가? 뭐 그 사람이 어디 안기부에 돈을 먹고 그랬다. 이런 소문이 돌았어요. 아, 그러니까 한국이 지령을 받고 했다. 네, 지령을 칼을 다 줬다. 잡혔다. 그래서 네. 저도 들었었어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정치적으로 자본주의 물을 먹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자들에게는 용서하면 안 된다. 네, 이런 거를 강하게 사회에다가 보여주는 거죠. 아, 저도 이런 뉴스 예전에 본 적이 있는데요. 김일성 그 초상화 그려진 5,000원 지폐에 김정은 타도라고 적어서 누가 뿌렸대요. 네. 이거 진짜인지 그냥 에이, 뻥인지 설마. 알고 싶어요. 그와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저는 그 타도라는 내용은 없었고요. 북한의 예전에 구화폐에 옛날 돈에 500원짜리에 북한 김일성이 있는 그 금수산 태양궁전이라는 게 있고 그게 김일성 얼굴도 있거든요. 그 500원짜리 돈을 절반 딱 찢어가지고 네, 찢어서 한쪽에는 없어요. 아, 근데 이 한쪽만 중고등학교 주변에 그냥 쫙 굴러다니는 거예요. 한쪽만. 네.
그래서 돈을 탁 주워 봤는데 이게 실지 돈은 아니에요. 실지 돈은 아니고 어떻게 가짜 돈 같은 걸 만들어서 이렇게 뿌렸더라고요. 그때 제가 어린 나이다 보니까 아 이거 간첩놈들이 지금 나쁜 짓을 하고 있구나. 이거 신고해야 돼. 이러면서 세뇌가 벗겨지지 않아가지고 신고했어요? 신고했죠. 다 모아다가 그 학교 선생님에게 갖다 바치면서 지금 나쁜 놈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고 이렇게 신고를 했죠. 그 내부에 있는 북한 주민들도 은근히 이런 식으로 체제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고 지금도 아마 계속되겠지만 당연히 알려진 바는 없겠죠. 네. 이렇게 직접 듣는 거 말고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오죽하겠어요. 북한 정보가 넘쳐나니까 실체를 금방 알 수 있고 이것을 증명하는 산 증인이 바로 우리 미니 씨입니다. 네, 저도 이제 몰타에 갔을 때 해외 노동자로 파견이 됐을 때 저는 이제 베트남 친구의 휴대폰을 빌려가지고 그 휴대폰으로 검색해보고 이제 뭔가 다 깨졌죠. 김정은이 이렇게 욕먹는 사람이었구나. 정작 나는 욕을 못하는데 외부에서 엄청 욕을 먹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탈북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그 파병된 북한군 중에서도 18명이 네, 탈영 시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제가 추측하기로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마 이 친구들이 그 북한의 어떤 장마당 세대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한류를 많이 접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말한지 많고. 네, 나왔을 때 그러니까 북한 말을 잘 안 듣는 당국의 말을 듣기보다는 본인들의 어떤 개인적인 또 이제 이익을 추구해서 이런 기회에 한번 새롭게 살아보자라고 이제 시도를 하지 않았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 최소 1만여 명의 북한 그 발병군이 러시아에 있잖아요. 네. 이 사람들 모두 북한 실체를 알게 되면 어떨지 궁금한데요. 탈영을 넘어서 쿠데타 이것까지 벌어지는 거 아닐까요? 이제 뭐 전장 이탈, 탈영 이런 것들은 러시아 본토의 전개에 있는 북한 파병 부대에서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일들이고요. 실제 벌어지고 있을 것이고요. 이제 김정은의 이런 결심, 독단적인 결심, 그래서 많은 청년 장병들을 사지로 내몰았고 이런 것들은 사실 그간 김정은이 이렇게 좀 주장해왔던 뭐 청년 중시 사상이라든지 또 애민주의 그리고 과거 선대에서 주장해왔던 이런 정책들과는 거의 다 반대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민심, 군심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뭐 그런 배경에서 이제 제2의 푸른제 쿠데타와 같은 이런 가능성들도 좀 이야기가 오고 가는 것입니다. 이 푸른제 쿠데타에 대해서 좀만 또 설명해 주세요.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궁금해요. 푸른제 군사 쿠데타는 90년대 초에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있습니다. 뭐 소련, 동유럽의 이제 붕괴 과정, 그러니까 어떤 유토피아를 꿈꿨던 이 사회주의가 실패했던 겁니다. 네네. 이런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북한의 유학생들도 유탁 장교들, 엘리트들입니다. 이들이 김일성식, 북한식 사회주의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게 된 것이고 또 김정일의 권력 세습에 불만, 그래서 새로운 어떤 대안 체제를 모색을 해야 된다는 이런 깨어있는 생각들을 비교적 했던 것입니다. 그 유학 그래서 갔다가 그렇죠. 그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지는 과정들을 다 지켜봤기 때문에 사회주의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모순과 그런 이유들을 다 현장에서 목도를 한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이제 북한에 돌아와서 네. 이제 어떤 새로운 체제를 꿈꾸게 됐고 그것이 이제 푸른제 출신 장교들에 의해서 쿠데타를 모의하게 됐던 것인데 실패로 끝이 났죠.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북한 당해 유사상 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에 학연, 지연 뭐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이 끼리끼리 놀지 마라 하는 그런 조항이 있어요. 끼리끼리 놀다 보면 쿠데타를 모의할 수 네, 있다. 모의하는 거죠.
그런 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그 10대 원칙이라는 것이 북한의 헌법보다 더 높은 그런 법률의 하나거든요. 거기에 그렇게 명시하고 있는 거죠. 김정은 입장에서는 요즘처럼 사실 불안한 시기가 없을 거예요. 러시아와 어떤 돈 거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지만 한편으로는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지면서 자신의 어떤 생명도 위협받고 있는 그런 불안감을 가질 것 같은데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 국정원에서 이런 발표를 했죠. 김정은 암살 위험이 높아졌다. 그래서 경호 수위를 격상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발표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김정은이라면 언제 누가 나를 해칠지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에 잠도 한숨 제대로 못 잘 것 같아요. 그래 보여요. 얼굴 불면증 보면. 아주 네. 심해 보여요. 맨날 부어 있잖아요. 네. 근데 또 최근 국정원 분석에 따르면요. 김정은은 최근 중동의 무장정범 헤즈볼라라든지 이런 수장들이 이스라엘 공격에 의해서 암살된 것을 의식해서 경호 수위를 굉장히 좀 격상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올해 김정은의 공개 활동 10월 기준으로 약 한 110회 정도 됐는데 작년에 비해서 이 110회는 한 60% 이상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좀 보이고요. 또 해외 요인의 암살 이런 것들을 의식해서 김정은이 움직일 때도 통신 재미 그러니까 통신 전파 방해 그런 차량을 또 특별 제작해서 이렇게 좀 다니고 있고 또 요즘에 드론 공격이 많아지고 최소 우크라이나에서도 보면은 1000km 이상 드론이 날아가서 네. 좀 있으면 뭐 크렘린궁 모스크바의 심장까지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의 진보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이고. 북한도 평양 드론 날아가서 김정은 차량을 공격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김정은 주변에 그런 대드론 체계까지 같이 세트로 해서 경호 수위를 상당히 격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진 하나 준비했는데요. 한번 보시죠. 무슨 상황인지. 뒤에 있는 사람들이 경호원들이고 앞에는 군인들이에요. 근데 좀 특징이 보이지 않습니까? 미국 대통령 사격장 간 거 못 봤지만 만약에 갔으면 네. 이거 경호원 둘러싸여가지고 가지는 않았겠죠. 네. 좀 아주 뜻밖인 상황이네요. 지금 우리가 봤던 그런 사진들은 지난 9월 달입니다. 특수부대 현지 지도 당시에 네. 이제 특수부대원들이 개인화기를 가지고 사격 훈련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그 사선에 그 사선에 김정은이 사선에 서서 이제 러시아로 이제 곧 파병을 갈 이런 특수작전 부대원들을 격려도 하고 현지 지도도 하고 이제 그런 모습인데 문제는 김정은을 둘러싸고 파병 부대가 아닙니다. 소총을 들고 김정은을 호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뭔가 불안하고 물론 이해도 됩니다. 저게 이제 사격장이고 뭐 총구를 휙 돌려가지고 언제든지 김정은의 위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도 이해는 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정상 국가의 지도자로서는 저런 모습이 다소 비합리적인 측면이 있다. 그것은 초조하고 절박한 김정은의 상황, 북한 내부의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저렇게 경호 태세를 격상함으로써 측근 경호를 강화할 수밖에 없는 북한 내부의 사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북한에서 이제 뭐 지도자에 대한 그런 신변 보호 이거는 북한 전체의 운명과 관련돼 있다 이렇게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북한 군인의 임무 첫 번째가 김정은을 지키는 겁니다. 네. 군인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를 위해서 한 목숨 바쳐 싸워야 된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네, 그런데 최근 년간에 분명 경호 수위가 격상된 것만은 분명합니다. 네, 그것이 러시아 파병과 무관하게 북한 현재 주민들이 살아가고 있는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 자체가 안 좋다는 거죠. 네, 주민들이 여러 가지로 뭔가 고생을 하면서 여러 가지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인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저 사진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좀 대들지 마라. 좀 유압적으로 사회의 분위기를 좀 바꾸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박사님께서 사진을 하나 더 준비하셨다고. 최근에 김정은이 국방종합대학 개교기념일에 참석한 모습입니다. 학생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모습인데 네. 웃음이 편안하지가 네, 않습니다. 약간 썩소예요. 네, 우리 식 표현으로 썩소. 썩소. 좀 장병 친화적으로 뭔가 연출은 하고 싶은데 저희 옆에 있는 호위 군관들, 네, 경호원들도 긴장한 모습이 역력하고요. 종합대학의 장병들은 또 김정은에게 가깝게
다가가고 싶은데 네. 김정은은 또 다가오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다소 복잡한 서로 간의 심정들이 이 사진 안에 굉장히 이렇게 좀 얽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옆에서 경호원이 김정은의 팔을 붙잡고 있는 거 보니까 밀착 경호하고 있고 김정은도 신변 위협을 많이 느끼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렇게 가까이서 김정은을 지키는 건 충분히 예상이 가능한 그림이긴 한데 자,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여러분 북한에서 이런 부대 보신 적 있으세요? 저 그림이 뭐냐면요. 지난 2022년입니다. 처음으로 등장한 북한의 시위 진압 부대예요. 저 사진은 2023년 열병식인데 방패와 헬멧으로 업그레이드된 부대의 모습입니다. 정식 명칭은 사회안전군 무장기동부대라고 합니다. 아니, 북한에 이런 부대가 있을 수 있나요? 시위 자체가 없는 나라에서 박사님 가능한가요? 그래서 이제 2022년 상반기입니다. 북한 보안 당국이 반동법 시행 이후에 단속 검거 사례를 이렇게 선별해서 제작한 영상 중에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하죠. 이자는 우리 도의 오르한 군에서 중학교 교원으로 있던 신태수 놈입니다. 이놈은 당의 배려로 중앙대학을 졸업하고 오르한 중학교 교원으로 근무하면서 남조선 방송과 불순 녹화물을 청취하는 과정에 사상적으로 변질되어 나중에는 우리 제도에 대한 반감을 품었습니다. 신문호는 족하면 당에서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불평불만을 부리던 끝에 이른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의한 새로운 당을 창건하고 새 정부를 세운다고 하면서 불순 녹화물을 시청하는 과정에 알게 된 10여 명의 불순 분자들과 국가 정보 분모를 꾸미면서 미쳐나지다가 인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실제 그 사건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좀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시도가 있었기 때문에 북한 내에서도 시위 진압 부대도 등장했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북한 같은 독재 국가에서 시위가 있을 수 있다? 일단 상상하기 힘들죠. 근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마도 음지에서 몰래 활동하는 숨겨진 단체였을 것 같고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그런 단체들이 지금도 북한에서 활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암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두 분 북한에 있을 때 이런 단체가 있다는 거 들어보셨는지? 네, 제가 북한에 있을 때 보위부 요원들이 들어야 되는 그런 녹음 강연 자료를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건 일반 사람이 들으면 안 돼요. 안 되는데 제가 우연히 이제 듣게 된 거죠. 우연히 듣게 됐었는데 어떤 곳에서 군대로 전역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조직을 무어서 비밀 조직을 무어서 뭔가 노동당에 대들려고 노동당에 반항을 하려고 했었던 것을 다 숙청을 했다. 보위 전사들은 지금 현재 상황을 잘 파악하고 너무 이렇게 해이되게 생활하지 마라. 지금 내부에 숨어 있는 적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나 이 공화국을 어떻게 전복시키려고 자꾸 책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 실체가 명확치는 않지만 분명히 있다는 거거든요. 있어서 여러 가지로 뭔가 통제를 하려고 하죠. 들어보신 적 있어요, 민희 씨? 예전에 그 영천역 사건이라고 해서 기차역이 폭파됐던 그게 이제 김정일을 겨냥했던 거다 해가지고 그 전까지 핸드폰을 잠깐 쓰게 했다가 핸드폰 다 못 쓰게 아예 북한이 막았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가 아마 2004년 그때쯤이었을 거예요. 네. 그리고 북한도 선거를 하잖아요. 네, 선거를 하게 되면 그 선거장이 이제 막 불에 타기도 하고 이런 그러니까 화재 사건들이 막 일어나는 게 어찌 보면은 다 그런 어떤 반동 분자들의 책동이다 막 이런 식으로 북한에서 교육받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저런 단체는 충분히 있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지에서 여기저기. 최근에 김정은 암살 위협이 높아졌다는 국정원 분석이 나올 만할 것 같습니다. 크리스, 그 김정은 암살 뉴스로 전 세계가 떠들썩했던 적 있었잖아요. 바로 마이크 폼페오 선배님이죠. 제 선배님. 선배님. 전 미 국무장관이 회고록 내용 때문인데요. 2018년 미북 정상회담 준비 작업 때문에 북한에 갔던 폼페오인데 당시 김정은 암살 주제로 농담을 나눴던 얘기를 공개했대요. 네. 김정은이 폼페오에게 당신이 나를 죽이려 했던 거 안다. 나 안다. 이렇게 말했더니 폼페오는 여전히 그렇다. 아직 시도 중이다. 너를 암살하려고. 이렇게 농담 주고받았는데 받아치고 김정은도 받아치고 그런 에피소드가 이 회고록에서 나와요. 저 현장에 얼마나 살기가 돌았겠어요.
네, 그러니 김정은은 다 뼈가 있는 얘기들이죠. 간담이 손을 네. 했을 거예요. 북한에서는 이 수뇌부를 노리는 적들의 행동이 늘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과연 이런 시도는 김정은 시기에만 있었을까요? 북클립에서 김씨 부자들의 암살 시도 히스토리를 파헤쳐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심상치 않은 북한 주민들의 민심에 김정은도 동요하나 봅니다. 암살 위협을 느낀 김정은이 경호 인력을 크게 늘렸는데요.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이복형마저 암살한 김정은. 자신도 똑같이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걸까요? 사실 김정은뿐 아니라 김일성, 김정일 정권 시기에도 그들의 목을 노린 암살 시도가 상당히 잦았다고 하는데요. 때는 1946년 3월 1일 평양역 앞 광장에서 김일성을 비롯한 북한 수뇌부를 노린 암살 작전이 벌어집니다. 광복 후 처음 맞는 3.1절을 축하하기 위해 소련 군정은 대규모 행사를 조직했는데요. 북한 내 팽배해진 반공 분위기를 해소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3.1절 행사 당일 김일성을 비롯한 김책, 최용건 등 임시인민위원회 간부들과 소련군 지도부가 단상을 채웠는데요. 김일성이 연단에 오르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단상 위에 김일성을 향해 수류탄이 날아왔습니다. 근처에 있던 소련군 장교 노비첸코가 수류탄을 주워 다시 던지려고 했지만 수류탄이 폭파했고 노비첸코의 한쪽 팔을 잃었는데요. 혼비백산한 틈을 타 김일성은 도망쳤고 결국 김일성 암살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북한은 이 사건을 영웅적 일화로 소개하며 영화로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김일성 암살에 실패한 이들은 바로 백이사라는 조직인데요. 백이사는 광복 직후 월남 청년과 학생들이 모여 만든 민족주의 단체입니다. 대북 암살, 첩보 등 반공, 반탁 활동을 전개했는데요. 몇몇 백이사 대원들은 북파 공작 경험을 살려 켈로 부대에 합류해 김일성에게 큰 위협이 되었습니다. 김정일 역시 암살의 위협에서는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비행기를 테러 수단으로 이용한 장본인이라서 그랬을까요? 비행기 탑승을 극도로 꺼렸던 김정일. 그런 김정일이 해외 방문 시 이용한 이동수단은 바로 기차였습니다. 이런 김정일의 약점을 노려 암살을 시도한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룡천역 열차 폭발 사고입니다. 사상자만 1,400여 명에 달하며 인근 학교가 송두리째 사라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규모의 폭발 사건이었습니다. 콧대 높은 북한이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할 정도로 피해 정도가 막심했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룡천역은 평양역과 신의주역을 잇는 평이선에 위치해 있는데요. 김정일이 중국 방문 후 복귀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기차역 중 한 곳입니다. 폭발 사고 불과 몇 시간 전 김정일이 탑승한 열차가 용천역을 통과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대규모 폭발이 일어났기 때문에 김정일을 노린 암살 시도로 의심됐습니다. 극비로 이뤄지는 김정일의 동선에 질산 암모늄과 석유를 실은 두 열차가 같이 있었던 것도 또 하고 많은 열차 중에 두 열차가 충돌한 점도 의심해 볼 만한 부분입니다. 용천역 열차 폭발 사건이 암살 시도로 더욱 의심받는 이유는 다름 아닌 김정일의 행보 때문입니다. 김정일은 용천역 사건 이후 별안간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금지합니다. 용천역 사건에 휴대전화가 기폭장치로 사용됐다는 의혹 때문인데요. 사건 이후 김정일은 2주가량 현지 지도를 쉬며 몸을 사렸다고 합니다. 한 북한 이탈 주민의 언론 인터뷰에 따르면 사고 이후에 평양시 봉쇄에 더욱 힘썼다는데요. 평양 시민증을 재발급해 가짜 평양 시민증을 가려내기 위한 재정비 작업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숱한 테러와 암살을 통해 권력을 옹립한 김씨 일가. 그들 역시 암살 위협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국제적인 비난, 암살 위협, 내부 혼란, 자충수가 될 수 있는 김정은의 결정에 다양한 추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사님, 그러면 김정은은 도대체 어떤 시나리오를 구상하고 있는 걸까요? 아마 북한군 파병을 통해서 1차적인 목적은 외화벌이, 또 더 많은 파병을 통해서 러시아로부터 얻게 될 군사 기술, 예를 들어서 ICBM 재진입이라든지 군사 정찰 위성을 고도화하는 것, 나아가서 잠수함 탄도미사일 사출 능력을 포함한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앞으로 러시아에 더욱더 많은 것들을 북한은 요구해 갈 것 같고요. 또 그런 북한을
달래고 또 러시아의 어떤 영향권에 두기 위해서 러시아 또한 북한의 적당한 수준에서의 이런 보상도 자연스러운 수순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60년 전에 베트남전 파병을 통해서 한국과 미국의 동맹 관계가 참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아마 이제 북한군 파병, 전례 없는 이 사건을 통해서 단순히 군사 동맹을 넘어서서 혈맹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생겨버렸기 때문에 아마 김정은은 러시아를 통해서 앞으로 국방력 현대화는 기본이고요. 북한의 뭐 중장기적인 전반적인 정치, 사회, 경제, 복지, 뭐 교육을 포함한 이런 전방위적인 부분에서의 현대화를 러시아로부터 그 답을 차지를 할 것입니다. 얻을 게 참 많군요. 그 파병 갔다가 사망한 군들은 어떻게 보상해 줄까요? 그리고 남은 그 유족분들 어떡하고요? 아마 이건 러시아 같은 경우도 전쟁을 지금 1000일 넘게 치르고 있는 과정에서 이런 보훈 정책들이 나름대로 잘 정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상자, 전사상자에 대한 이런 법령들이 잘 입법이 되어서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북한 파병 장병 그중에서 사상자에 대해서도 아마 그와 유사한 수준의 이런 보상들을 해줄 텐데요. 예를 들면 뭐 사망자에 대한 뭐 지원금, 유로 명목의 지원금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 또 북한 사회 내부적으로 영웅 칭호를 줌으로써 사망한 그 장병에 대한 명예를 나중에 이렇게 좀 보장해주는 문제. 그럼으로써 뭐 개인뿐만 아니고 그 집안 전체의 어떤 명예가 드높아지는 아마 이런 조치들을 북한 정권이, 북한 당국이 취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근데 사실 북한에서 영웅 칭호를 준다는 의미가 상당히 크다고 저희 계속 페이스북 시간에서도 얘기했는데 민희 씨, 북한에서 영웅 칭호는 어떤 사람들이 받나요? 북한의 영웅은 제가 알기로는 노력 영웅, 공화국 영웅이 있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노력 영웅은 그냥 제가 북한에 살면서 보니까 살아있을 때 받는 건 노력 영웅이고 죽은 다음에 받는 게 공화국 영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노력 영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북한도 좀 하기 싫어하는 일들이 있거든요. 산림 그런 관리원이라든가 제사공장에서 일을 한다거나 뭐 이런 뭐는 좀 사람들이 기피하는 그런 직종인데 그런 어떤 한 가지 일을 굉장히 꾸준히 오랫동안 막 10몇 년, 20년 막 이렇게 한 사람들 중에서 선발을 해서 예, 그래서 이제 노력 영웅이 되는 경우가 있고 공화국 영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군에서는 화구를 몸으로 막는다거나 예전에 6.25 전쟁 때 그런 사람이 있었대요. 리수복이라고. 그리고 이제 수류탄을 몸으로 막아서 전우들을 이제 구한다거나 뭐 이런 어떤 영웅적 위훈을 세운 사람들한테 공화국 영웅 칭호를 수여한다. 그래서 저희 친구들도 이제 군대 나갈 때 영웅이 돼서 돌아와라 그러니까 나보고 죽으란 얘기냐고 막 그랬던 적도 있거든요. 죽으란 얘긴데요. 네. 받기는 되게 힘든 거긴 합니다. 영웅, 히로이라고 하니까 뭔가 좋아 보이는데요. 영웅 칭호 받으면 대우도 달라지나요? 참 이게 양면의 어떤 그게 있는 것 같은 게 뭐 본인도 본인이지만 가족이나 자녀들한테도 혜택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일단 집도 주고 뭐 이제 체육인들 같은 경우에는 차도 이제 주고 올림픽에서 메달 따오고 하면은 그런 경우도 있는데 저희 학급의 그 학급 반장이 영웅의 손자였어요. 예, 할아버지가 대남연합소 출신의 공화국 영웅이라고 해서 그 친구는 학교 내내 되게 인정을 많이 받았는데 대학교 입학 시험을 보게 되면 가산점도 주고 그러거든요. 근데 참 이게 애매한 게 이렇게 영웅이 됐다 그러면 이 친구도 할아버지 뒤를 따라서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꿈을 펼칠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엄마가 제사공장 출신의 영웅이다 그러면 나는 제사공장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꼭 좋지만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된 케이스면 뭐 다행인데 저기 노력 영웅들은 진짜 산에서 진짜 그쵸. 살림 가꾸고 몇십 년 동안 일하다가 그것도 아들도 거기에 무조건 거기에 일한다고 봤을 때는 참 좋은 거라고만 볼 수는 없죠. 그리고 영웅이라고 해서 다 절대적으로 대우가 좋은 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고난의 행군이라고 해서 1990년대 이후에 일어났던 일인데 그때 저희 집 주변에서 영웅이 굶어 죽었어요. 제가 직접 경험한 건 아니고 저희 친척 중에 한 명이 영웅이 굶어 죽었다 이 나라는 계속 그런 말을 했어요 저에게. 그래서 저를 보고 뭔가 너 영웅 되지 마라 하는 그런 말은 아니었지만 영웅이 돼서 그거 뭐 하냐 이런 뉘앙스를 계속 제가 전해 들었었거든요. 현실적인 말이죠. 네. 네, 앞으로 다가올 변화에 대해서 북한이 어떻게 대처할까 정말 궁금해집니다. 트럼프가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물론 또 북한에 어떤 변화가 올지 관심이 참 많아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당선됐을 때 북한에서는 상당히 안 좋게 봤어요. 늑다리 영감태기를 불로 다스릴 것이다. 뭐 이러면서 공영 방송에서 이렇게 막 대놓고 막 이렇게 까고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김정은을 만나러 왔다는 거예요. 아련하러 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북한 주민들 내부에게 야, 저 미국 대통령이 이렇게 찾아올 정도다. 이런 걸 그때 쭉 보여줬거든요. 희망 같은 거 섞인 메시지를 보여줬었죠. 그런데 아마 지금 북한 주민들 속에서는 아마 큰 틀에서 또 이번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기대. 그리고 미국의 제재로부터 좀 어떻게 조금이라도 좀 벗어나서 좀 나은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트럼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집요한 그런 면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전에 그 김정은이랑 담화를 가졌을 때랑 또 다른 김정은인 거예요. 지금 파병도 하고 있고 그 사이에 너무 많은 것들을 이제 허전적으로 굉장히 변해왔기 때문에 트럼프가 예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좀 더 강경하게 몰아가지 않을까 싶은데 약간 좀 트럼프만의 전략, 뭐 어디 벼락 끝까지 몰아갔다가 뭔가 풀어주는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어쨌든 트럼프는 이번에는 그래도 한번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김정은과 뭔가를 받아내긴 하지 않을까라는 나름의 기대가 있습니다. 벼랑 끝 전술은 북한이 제일 잘하는 건데. 트럼프는 서로 밀당하고 그러겠네요. 드림을 워낙 예측 불가잖아요. 그러니까요. 어떤 일이 날지 네.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렇죠. 트럼프 2기가 보여줄 그 모습을 아직 우리가 정확하게 예측은 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과거와는 다른 모습이 전개될 가능성이 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쨌든 연합 방위태세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 간의 공고한 연합 방위태세를 계속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면서 대북 억제력을 확립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이제는 과거의 잠재적인 위협이었던 러시아, 이제는 실제적인 위협으로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한미 간의 연합 방위태세를 공고히 하고 또 북대서양조약기구나 유럽연합과 같은 이런 유사 입장국들과의 연대를 강화함으로써 주변국의 위협에 대해서도 이런 역량 억제력을 잘 갖춰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우리 정부는 뭐 전문 분석팀이라든지 모니터링 단을 이렇게 좀 보내서 우크라이나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 협력의 수준을 파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북러 군사 협력의 진전 정도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대로 단계적인 대응 조치를 이렇게 좀 모색을 함으로써 동시에 북한군 파병이라고는 이 상황에서 우리 주도로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그런 노력들도 잘 전개를 해 나가야 되겠고요. 동시에 이런 우리의 노력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노력, 그래서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에도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노력으로 이렇게 좀 수렴이 돼야 되겠습니다. 네, 자, 북한의 실상을 마주보는 시간 페이스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새로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